한국 가요계의 전설들이 미국에 온다. 세시봉 LA 콘서트. 50년이 넘는 우정 속 추억의 이야기와 노래들. 한국 가요사의 큰별 조영남, 한국 통기타 문화의 개척자 윤형주, 그리고 세시봉의 막내 김세환까지. 3월 16일 LA에서 만나요. 뭐라고? LA에서 만나자고. 16일 LA에서 만나자고. 오케이. 따스한 추억을 만들어줄 세시봉의 미주 콘서트. 3월 16일 LA에서 만나요. 힘든 시기, 우리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하겠습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80%와 67% 득표로 미시건주 예비선거에서 압승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그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시위하는 유권자의 거센 반발을 처음으로 투표로 확인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의 90% 이상 지지가 67%로 내려간 걸 확인한 선거입니다. 이제 2024년도 대선은 바이든 대 트럼프인 게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1년 전 정치인으로서 거의 끝날 것 같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천하무적 난공불락이 됐는지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의회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아버지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나는 나의 사업에 아버지를 개입시키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미국인의 3분의 2는 엘라바마주 대법원 판결인 냉동 배아를 인간으로 대우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소속이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에 따라 의견 차이가 큽니다. 엘라바마주 상원이 냉동 배아가 어린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형사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기독교적 민족주의 영향력이 강해지자 미국인의 3분의 2가 이를 거부합니다. 기독교 민주주의는 미국의 교육, 이민, 의료 정책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보다 기독교가 위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이 10년 동안 공들여왔던 전기자동차 개발을 갑자기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쪽으로 힘이 실릴 예정이고 감호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인공지능 칩의 황제 회사 엔비디아를 따라잡기 위해 전력 투구하는 회사들이 많지만 엔비디아의 3가지 핵심 요소를 따라잡기 힘들다고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상당 지역에 겨울 폭염이 덮쳤습니다. 텍사스주 달라스는 2월에 기온이 100도까지 올라갔고 그로 인한 산불이 발생해 핵무기 공장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미시건주 예비선거부터 좀 정리를 해야지 되겠죠? 스윙 스테이트 미시건주에서 예비선거 예상대로 바이든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큰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68% 대 니키 헤일리 27%,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다른 후보들도 있었지만 80% 이상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선 바이든 대통령부터 말씀드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말씀드린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1년 사이에 완전히 정치인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이 정도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한 번쯤은 정리할 시점이 됐죠.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뚜렷한 도전자는 없었습니다. 딘 필립스라는 미네소타 지역의 연방 하원 의원이 도전했지만 별로 받지 못했는데요. 2.7%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유권자 가운데 13%가 uncommitted. 바이든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랍계, 무슬림계,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아직도 바이든 현 대통령이 친이스라엘이다 하면서 조직적으로 젊은이들이 나서고, 그리고 이제 그 의회에서 유일하게 팔레스타인계인 연방 하원 의원이 나서서 민주당이긴 하지만 아무에게도 투표하지 않는다. 이건 바이든에게 안 한다는 한거의 표시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이 13%나 됩니다. 원래 목표는 10,000표 정도였는데 2만 표도 넘었거든요. 그러면 왜 10,000표를 목표로 잡았는가?
이게 4년 전에 바이든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이긴 표 그 정도 되는 것을 목표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10배가 넘었어요. 이게 지금 13%나 됐다는 것. 미시건주에서 뭐 이렇게 언커미리드가 많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전에도 무슨 오바마 시절에 뭔가 이제 민주당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래도 많았어도 9%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13%라는 것은 이 같은 추세가 전국으로 퍼지면 미네소타, 펜실베니아, 조지아까지 퍼져서 11월 달에도 아랍계와 무슬림계가 바이든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투표장에 가지 않거나 이러면 대의원 숫자로 보면 그다지 큰 건 아니지만 선거 격차가 아주 트럼프와 대결한다고 할 때 작다면 이건 결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하나의 단추라도 결정적이 될 수 있는 지금 이런 것을 민주당이 미시건주에서 본 겁니다. 미시건주는 무슬림 유권자가 20만 명이 넘고 그리고 이제 뭐 30만 명 이상의 뭐 북아프리칸이나 아니면 또 무슨 중동계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었고요. 그래서 하루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네탄야후와 영 다른 말 다음 주 월요일쯤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협상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탄야후는 그 같은 시간대에 우리 이 전쟁은 아주 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무튼 이것도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또 나빴던 것은 열기가 너무 없었습니다. 민주당에. 민주당보다요 공화당이 40% 많이 나왔답니다. 투표율이 그 정도 높았어요. 자, 일단 여기서 마무리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68% 대 27%로 니키 헤일리를 이겼지만 27%는 같은 당에서 27%는 트럼프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투표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화당은 막 95% 넘어갔었던 적도 있죠. 그때 90%, 95%에 비교할 때는 67%는 굉장히 작은 거죠. 니키 헤일리가 일단 오늘 아침에도 슈퍼 튜스데이까지는 간다고 하니까 슈퍼 튜스데이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아메리칸 그 사모아까지 전체 대통령 후보를 만드는 대의원 숫자의 3분의 1 정도를 가진 그날이 이제 다음 주 3월 5일입니다. 그때까지는 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공화당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다 하는 것을 이번에 미시건주의 스윙 스테이트에서 본 겁니다. 니키 헤일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요. 나라를 구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화당이 이제는 원래의 공화당보다 트럼프 시각을 더 많이 반영하고 이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증명된 것 아닌가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자꾸만 몰아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이든과 트럼프와의 대결로 다시 돌아와 보면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를 이기긴 했지만 3% 미만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가 3% 정도는 앞서고 있잖아요.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11월 대결로 갈 때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는 이제 잡지 애틀란틱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천하무적이 됐지? 이걸 몇 년 동안 계속 무슨 그 포커스 그룹,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포커스 그룹과 대화를 해온 그런 애틀란틱의 그 세라 롱웰이라는 기자가 썼습니다. 썼는데 보면은 세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트럼프가 어떻게 천하무적이 됐는가? 우선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없으면 이길 만한 아무것도 없으면 새로운 게 없으면 이길 수 없다. 두 번째, 트럼프 경쟁자들이 91개의 형사 기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세 번째, 그러다가 최근에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를 비난하기 시작했지만 너무 늦었다 하는 얘기거든요. 의사당 폭동 사건이 있었고 낙태 문제로 연방 대법원이 이제 공화당 쪽으로 이렇게 그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또 기웃뚱거리게 됐고 그리고 2022년도 중간 선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했었던 사람들 다 떨어졌습니다. 거의 특히 하원에서는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일주일 뒤에 나는 대선에 참가합니다. 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언을 했을 때는요. 얼마나 미적지근했던지 그랬던지
자신들 자녀들도 그 자리에 안 나갔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일찍 나가려고 하니까 그 못 나가게 가둬뒀어야지 되는 그런 그 주최 측에서 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약했던 인물에서 어찌 난공불락이 천하무적이 될 수 있겠는가. 첫 번째, 아무것도 없으면 이길 수 없다. 이건요, 아무것도 새로운 게 없으면 아무것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화당이 새로운 걸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트럼프 아바타는 있어도 트럼프 대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유권자가 두려워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표를 내가 먹어야지 되니까, 가져야지 되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들을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새롭게 한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공화당 유권자는 더 이상 이제 레이건 공화당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올드 스쿨, 보수 공화당은 예산 균형이고요. 공화당의 가장 큰 특징이 아마 한국 분들 중에서도 난 이래서 공화당이 좋아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첫 번째, 예산 균형. 두 번째, 자기 스스로의 책임. 세 번째,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화당이 트럼프 공화당이 돼서 외교적으로는 미국의 리더십이 아니라 고립정책, 우리만 잘 살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주 도드라지는 게 국내에서는 적을 다 버려버리겠다. 복수해버리겠다. 이런 후보를 좋아하고 이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내가 트럼프가 아니고 다른 거야 하는 걸 안 보여주고 트럼프의 아바타나 트럼프 라이트, 콕 오리지널 콕이 맛있나요? 콕 라이트이 맛있나요? 이렇게 왜 트럼프가 없다면 몰라도 트럼프가 있는데 왜 트럼프 아바타래? 트럼프 라이트를 왜 뽑아야지 되지? 트럼프 것을 트럼프보다 잘할 사람이 누구지? 우린 강한 사람이 좋아. Like hell. 막 지옥처럼 그렇게 강한 사람이 좋고 벽돌집처럼 강한 사람이 좋아. 그가 우리의 사람이야. 이게 바로 새로운 것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1년 사이에 이렇게 올 수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경쟁자들이 91개의 형사기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나아가서 대부분의 후보는 한두 명을 빼고는 그리고는 트럼프를 방어했습니다. 론 디산티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쥐어진 그런 씌워진 91개 혐의 4개 케이스에서 이걸 정치의 범죄화라고 얘기를 했고 니키 헤일리 후보는 사법 정의보다는 민주당이 복수하는 거다. 비벡 라마스와미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첫날 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전 주지사라든가 아사 허친슨 전 주지사를 빼고는 이 두 사람은 그래서 일찌감치 내려오고 만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민주당도 책임이 있겠죠. 지금 애틀란틱은 지적하지 않았지만 뭐 스토미 데니엘스와 같은 포르노 배우와 하룻밤 잤다고 그것을 또 연방선거법 위반까지 연결을 시켜서 형사기소할 일인가. 이 점은 이제 민주당의 실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세 번째, 트럼프가 난공불락이 된 이유. 그러다가 그렇게 몇 개월을 오다가 니키 헤일리가 최근 몇 주일 사이에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too late. 너무 트럼프가 쇠약하다. 와이프 이름도 뭐 잊어먹고 이거는 니키 헤일리가 한 얘기는 아닌가요? 뭐 등등 많은 그 기억력 없음에 대한 비난 그리고 엄청나게 무모한 사람. 그런데요. 이 니키 헤일리가 6개월 전에 그 당시에 팍스에서 이제 그 후보들 토론을 했을 때로 기억이 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후보가 되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트럼프를 이겨서 본인이 후보가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손들었잖아요. 크리스 크리스티 빼고였던가요? 트럼프가 후보가 되면 나는 지지를 하겠다. 그렇게 손든 니키 헤일리의 모습을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경쟁자들이 트럼프의 기소를 유념하지도 않고 그가 후보가 되면은 그를 강하게 지지하겠다고 하는데 유권자는 왜 그러면 안 됩니까? 그들이 마녀사냥이라고 하는데 유권자는 왜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1년 전 쪼그라들었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금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론 디산티스를 한번 키워보려고 했죠. 팍스나 여러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매체에서도 그의 흥망성쇠를 보면은 역시 처음엔 트럼프의 위협처럼 보였는데 문화전쟁 이슈로요. 난민들을 뭐 마샤스 빈야르드로 난민 신청자들을 보낸다던가 아니면 학교에서 막 책에 관한 것 또 디즈니와 싸우고
그를 지지하는 지지 기반은 좋아했죠. 플로리다주에는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전국적으로 드러날수록 too much 인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니키 헤일리요? 앞으로 몇 주일은 연장할 수 있을까? 몇 주일도 아니네요. 지금 3월 5일 되면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더 나오기가 좀 힘들겠죠? 기회가 없습니다. 3월 5일까지 간다 할지라도 대선 후보가 된다는.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그럴 리가 없어 보입니다만 그 사이에 감옥에 갇히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마지막 남은 사람은 니키 헤일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잡지 애틀란틱은 여기까지 오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트럼프의 한 10명 정도 됐던 반대했었던 사람들이 크리스 크리스티 분명하게 빼놓고는 기회가 있는데 트럼프가 이래서 미국의 세계에서의 위치라든가 국내에서도 화합을 해야지 되지 복수한다는 건 안 된다라든가 기소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 검찰이 증거 없이 기소할 수도 없고 그걸 또 이제 판사가 이렇게 저렇게 봐줄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했다면 트럼프가 여기까지 오지 않고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공화당에서 후보가 될 수 있었는데 기회를 다 써버린 겁니다. 낭비해버린 겁니다. 기회를 안 쓴 거죠. 차라리.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애틀란틱의 지죠. 공화당 엘리트는 유권자들을 이해를 잘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중도층 유권자들을. 8년 동안을 계속 트럼프 옆에서 트럼프가 뭔가를 잘못해도 계속 변명해주고 눈을 감고 지지하고 모든 면에서 그를 지지하고 그의 당이라는 신호를 주고 이제 와서 니키 헤일리도 레이건 당이 아니라 트럼프의 당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거의 10년이 지났잖아요. 8년 하면 10년이 지나는 사이에 트럼프는 순교자가 된 겁니다. 공화당 엘리트 정치인들에 의해서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이 돼버렸습니다. 유권자가 그가 유일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무섭긴 하지만 놀랍지는 않다. 왜냐하면 공화당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세라 롱웰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요. 트럼프가 그리하여 다시 본선거에서 바이든을 이길 수 있는가. 여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이든 하면은 선의는 있는데 사람은 나쁘지 않는데 기억력이 없는 무력한 노인이야.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아도취적이고 그야말로 막 복수의 화신처럼 돼서 이렇게 되는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려는 사람, 민주주의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 선택에는 부통령 후보들도 많이 보게 되겠죠. 그러면 왜 공화당의 엘리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난공불락 천하무적으로 키웠는가? 왜냐하면 그 후보들이 이렇게 트럼프의 행동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그의 그 범죄를 변명하면서도 트럼프를 이길 수 있길 바란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트럼프 편에 있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트럼프에 대해서 이게 이러이러한 게 나쁜 겁니다. 공화당 정신 차려야지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공화당의 우아한 정치인들은 쫓겨나거나 아니면 스스로 야 여기선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길이 없구나 하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옆에서 뭔가를 따먹기를 원했었던 사람들 욕심이 너무 컸던 것이겠죠? 그리디한 것이겠죠? 문제는 대선에서 정말 11월 대선까지 가서 바이든 대 트럼프가 됐을 때 트럼프가 이길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폰입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의 그 기독교 민족주의를 조금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뒤에서 뉴스 준비하면서 이것저것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마침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뭉쳐서 미국의 민족주의, 기독교 민족주의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 모든 인종을 다 포용하는 건가?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적으로 놓고 인종은 백인 중심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우선 냉동 배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엘라바마주 미국 사람들의 3분의 2가 냉동 배아를 인간으로 대우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소속이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에 따라 차이는 큽니다. 전체적으로 66%가 반대라는데 공화당은 찬반이 49%대 49%로 똑같습니다. 민주당은 반대가 더 많습니다. 냉동 배아는 배아지. 물론 이제 수정란이 이렇게 자궁에 안착이 되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혹시 모르니까 이제 냉동으로 배아를 냉동으로 두는 거잖아요. 사람, 어린이, 아이 아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생각하는 사람이 82% 사람이다. 17% 무당파도 반대 사람이 아니에요. 67% 사람입니다. 30%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엘라바마가 결정을 대법원에서 내린 것이 일주일 됐는데 민주당이 훨씬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팍스 같은 데서 많이 보도하지 않거든요. 이게 여론이 아무래도 냉동 배아를 사람까지 한 건 이건 낙태 금지에서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다 하고 공화당 비난하고 하니까 그런 뉴스를 잘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악시오스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사람들은 65%가 그 뉴스 들었다 했는데 공화당은 35%, 무당파는 42%만 그 뉴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엘라바마주의 판결이 체외 수정 자체를 금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해서 이제 뭔가 그 배아가 냉동돼 있는 뭔가를 누군가가 떨어뜨렸다던가 뭐 지난번처럼 누군가가 그걸 훼손을 했다던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사람이니까 사람이 숨지면 살인죄가 되는 거잖아요. 형사처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 이슈가 커졌고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엑시오스와 입소스 여론조사 결과는 결론을 엘라바마 대법원이 내린 지 일주일 뒤인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020명을 대상으로 했고 오차 범위는 3.3%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원이 체외 수정을 보호하는 연방 규정 그리고 다른 인공 수정에 따라서 형사 책임을 면제하게 하는 안을 두 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 엘라바마 주 의회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뭔가 행동을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지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법안이 나왔는데 이 만약에 누군가가 시험관을 뭐 바닥에 떨어뜨린다던가 이런 정말로 의도하지 않은 부주의한 살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준다. 그러나 대법원이 판결한 사람이야 하는 자체는 뭐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같은 문제는 낙태라든가 체외 수정이라든가 하는 건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체외 수정도 낙태에서부터 더 나가서 프로-라이프, 프로-초이스 대신에 생명의 중요함 뭐 이런 거를 이것도 기독교적인 정신이 바탕에 깔려서 나오는 겁니다. 이 대법원장 자체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해서 미국 사람의 거의 반은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이 낙태를 했고 10명 가운데 7명은 유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뭐 이 체외 수정에 대해서도 한 40%, 41, 2% 정도가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체외 수정을 한 것을 안다고 얘기를 했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도 본인이 당선되면 16주일 이후의 낙태는 금지하려는 안을 마련 중인데 이 낙태에 대해서는 그 안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낙태를 물론 뭐 16주일, 20주일 이후에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가 하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다면서 총기 소지를 그렇게 강력히 살상무기까지 주장을 하는 공화당이 어떻게 이런 것은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아무튼 많이 나오고 이게 이제 지금 핫버튼 이슈가 된 건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기독교적 민족주의에서 나옵니다. 낙태도 그랬고 교육도 그랬고 이 교육이라는 것은 플로리다주를 포함해서 많은 주에서 뭐 이 책은 안 되고 이 책은 되고 무슨 또 성소수자에 관한 어떤 처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 의료 정책, 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적 민족주의자들은요, 이민에 반대합니다. 백인이 주도하는 기독교인이 미국을 다 이끌어가야지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7개의 산이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막 대다수는 아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력히 이런 사람들이 지지를 합니다. 7개의 산 명령 해서 Seven Mountains Mandate라고 해서 여기에 속한 그룹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공화당의 하원 의장인 마이크 존슨 그리고 베아도 냉동 베아도 사람이다라고 판결을 한 엘라바마주의 그 탐 파커죠? 그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이 바로 7산 명령이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비주류였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하게 지지를 했지만 이 주류 쪽으로 이렇게 떠오르면서 교육, 책 같은 것, 낙태, 이민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낙태 접근 당연히 제한을 하고 7개의 산이라는 게 영역을 이제 7개 정도로 나누어서 가족, 종교, 정부, 교육, 예술과 오락, 상업,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요. 그다음에 미디어. 이 7개의 산을 다 정복해야지 되는데 누가요? 기독교인이. 백인 기독교인이 정복을 해야지 되는데 그 가운데서 트럼프가 2개 산은 정복을 했다고 봅니다. 미디어와 비즈니스. 나머지도 트럼프가 다 정복을 해야지 된다는 사람들이 이제 엘라바마주의 이런 그 냉동배아도 사람이라든가 낙태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던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심지어 민주주의가 사라져야지 된다. Welcome to destroy 민주주의라고 지난번에 CPEC에서 얘기한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제가 드렸더니 어떤 사람들이 농담한 것이라고 하는데 약간의 풍자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사라져야지 된다. 엘라바마의 대법원장도 배아는 사람이다 라고 판결문을 쓰면서 강조를 했던 것이 막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인간을 파괴하기 전에는 인간은 인간의 손으로는 인간을 파괴할 수가 없어. 모든 생명체를 배아도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창세기 등등을 막 인용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CPEC에서의 잭 포소빅이라는 사람 얘기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었죠. 웰컴 CPEC 아주 가장 우파적인 지난 주말에 끝난 공화당의 정치행동위원회 여기서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 이 사람이 잭 포소빅이 한 얘기가 웰컴 투 민주주의 그 파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뒤에 바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 엘라바마주의 그 탐 파커라는 대법원장도 정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부를 만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부 위에 있어야지 되고 모든 법적인 것이나 모든 이런 것은 기독교 민족주의자적인 입장에서 세븐 마운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지 된다고 생각하니까 미국이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얘기를 했었던 존 F 케네디 시절부터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즘 점점 퍼지고 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 막 지지하면서 공공종교연구소라는 좀 그 초당적인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인의 가치 지도라고 해서 아메리칸 그 values atlas라고 해서 그런 걸 이제 엘라바마주의 배아도 사람이다 하는 판결 이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은 제가 지금 소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수지만 너무 강력해요. 이 세븐 마운틴스 맨데이트 이 그룹이요. 그래서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뭐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을 포함해서 많이 들어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10명 가운데 7명이 기독교적인 민족주의를 강하게 거부하거나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그게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백인 중심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캘리포니아, 뉴욕이라든가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75%가 기독교주의적인 민족주의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그 레드 스테이트가 많습니다. 노스다코타, 미시시피, 알라바마, 웨스트 버지니아, 그냥 버지니아 아니고요. 루이지아나. 그런데 아직도 이런 곳에서도 50%는 넘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10명 가운데 7명이 반대라니까 대체적으로 가장 많은 게 미시시피와 노스다코타가 50%,
알라바마, 웨스트 버지니아가 47%, 루이지아나 사람이 네, 백인 중심의 기독교적 민족주의 지지합니다 하는 사람 46%입니다. 공화당이 더 많아요. 55%, 무소속 25%, 무소속보다 2배나 많네요. 공화당이 백인이 중심이 된 기독교 민족주의로 미국은 나가야지 돼. 정부보다 하나님이 위야. 민주당은 16%, 민주당 가운데서도 있어요. 16%. 그럼 민주당보다 3배나 많은 공화당이 기독교 민주주의적 견해를 가지고 간다는 얘기니까 미국이 얼마나 이게 분열된 겁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맹렬하게 지지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고 하고 그가 뭐 예전에 누군가가 누군가를 해방한 것처럼 무슨 뭐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도 상관없고 뭐 이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븐 마운틴스 맨데이트 쪽에서는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민족주의가 그냥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알려진 것은 미국 생활의 대부분의 측면에서 백인 기독교가 지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신념입니다. 신념. 그래서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은 연방정부가 미국을 기독교 종교 국가로 선언을 해야지 된다고 믿습니다. 법도 기독교 가치에 기초를 해야지 되고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을 부르셔서 모든 영역에서 7개 영역에서 지배권을 행사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부 그 기독교 민족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아주 또 이제 울트라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그 my fellow citizens 요즘 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많이 얘기하는 fellow citizen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자체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의견이 다르면 fellow citizen인데 의견이 다르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악하거나 악마적인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복해야지 될 악으로 봅니다. 이게 기독교 민족주의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또 설명을 듣고 나면 그걸 잘 지지하지 않죠. 해서 10명 가운데 7명. 보수적인 주, 진보적인 주에 따라서 차이가 크고 당에 따라서 차이가 큰데 앞으로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기독교적인 민족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그 많이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그들의 그 영향력이 이민, 교육, 의료 이런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낙태를 금지해야지 돼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바탕에는 다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애플, 엔비디아 전합니다. 그런데 애플과 엔비디아가 제가 이게 좋다, 주식값이 이렇다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세계 최고가 최고의 뭔가를 만들려고 하다가 방향을 바꿨을 땐 왜 그런가? 그리고 또 한 회사는 세계 최고라는데 왜 다른 회사들은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가? 그 점 때문에 2가지 뉴스를 선택했거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전혀 예고되지 않았었던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당에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자신은 11월 선거가 끝나면 공화당 대표 자리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공화당의 원내대표가 되는 선거 같은 것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I still got a thrill walking into the Capitol. And especially on this venerable floor, knowing that we, each of us, have the honor to represent our states and do the important work of our country. 네, 좀 전에는 이제 그 본인이 그 일을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웠다고 했고, 글쎄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의사당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떤 그 대표자, 그 헌법기관으로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가 11월 달에 다시는 이제 그 공화당의 상원 대표가 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사실은 지적을 많이 받았죠.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1살 많습니다. 82살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다가 2번이나 말하는 것이 멈춰진 프리징된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잠재우면서 나는 뭐 이제 지도부를 안 하겠다 하는 뜻인지 아니면 어쩌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모두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요즘에는 더 이상 그 본인이 어떠한 그 역할을 하기가 힘들다고 믿는지 어쩌면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은 본인은 또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가 더 좀 장애가 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어느 정도 그 본인의 나이 이런 것은 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11월 달에 대표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다. 지금 그 같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10년 동안 열심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기 자동차 만드는 것을 연구를 해왔죠.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회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미국이나 세계에서나 제일 가치 있는 회사가 애플인데 10년 동안 정말 너무 많은 돈을 들였고 직원이 2,000명이 전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야심찬 계획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프로젝트 타이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아직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 같진 않은데 어제 블룸버그가 이 내용을 보도를 하고 나서 오늘 많은 매체가 따라서 보도를 하던데요. 자동차 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무슨 애플이 하니까 굉장히 지켜보고 있는데 아니 아직까지도 자동차가 나오려면 몇 년은 더 있어야지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안 한다 하니까 직원들이 어땠겠어요. 직원들이 한 몇백 명은 인공지능 부서로 배치될 것이다 하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하고요. 애플이 뭐 핸들이나 페달이 없는 자동차도 개발하려고 하다가 포기했고 현대의 그 테크놀로지는 불가능하니까요. 자율주행차에 대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아마 애플이 자동차를 내놓으면 10만 달러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테슬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가격이라는 그런 얘기였는데 요즘 전기 자동차 시장은 조금 좀 슬로우 다운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이제 말도 못해서 애플도 인공지능의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에게 뭔가를 우리부터 주세요. 그 칩을 우리부터 주세요. 하지 않으면 뭔가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죠. 어쨌든 이제 애플이 자세히 발표를 하겠죠. 몇백 명은 인공지능 쪽으로 간다고 하지만 일부는 해고되고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지 않겠어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반응이 참 가볍더군요. 무슨 웃는 이모티콘이었던가요? 뭐 이런 것 하면서 잘했다는 웰컴 하는 식으로 상대의 이제 이런 것 테슬라는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칩이 인공지능 시장을 지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이코노미스트의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회사에는 세 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도 엄청난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1월 이후 주식값은 450% 급등했고 주식의 총 가치가 2조 달러,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음으로 세 번째로 가치 있는 회사인데 뭐 최근에 얼마나 이득이 났다, 뭐 주식값 오른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왜 이 엔비디아를 다른 회사가 따라오기가 힘들 것인가. 첫 번째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GPU 약자로 가속기 한국말로 그렇게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해서 인공지능 칩인데 굉장히 막 뭔가를 일을 빨리 해주는 그래서 처음에 비디오 게임용으로 했었던 계산 실행이 빠른 거죠. 해서 뭐 아무튼 게임용 그런 그 뭐 회사라든가 아니면 이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의 5분의 4가 엔비디아 겁니다. 뭐 암호화폐를 채굴할 때도 당연히 쓰이겠죠. 테슬라 자율주행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며칠 전에 그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한 거 보니까요. 월스트리트저널하고 아니 일론 머스크하고 또 한 사람 누구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CEO 두 사람이 이 그 젠슨 황 그 엔비디아의 CEO와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거의 베깅했다. 아주 비싼 무슨 일식당에서 밥을 먹은 거의 베깅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에게 좀 그 칩 좀 달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자율주행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2023년까지의 10년 동안 엔비디아가 계산 속도를 1000배를 높였답니다. 그 GPU 그런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네트워킹. 이 데이터 센터가 처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수천 개의 GPU가 필요한데요. 뭐 큰 그림에서는 보통 일반 컴퓨터에는 한 이런 GPU라는 게 몇 개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2019년도에 70억 달러의 네트워킹 기술 회사 멜라녹스를 기반으로 하는 이 회사를 이제 이렇게 인수를 해서 아주 고성능 네트워크를 첫 번째 GPU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 GPU를 함께 착 이렇게 연결을 하는 그런 네트워크 성능을 아주 최적화한다는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프로세서 성능을 아주 미세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쿠다라는 것을 이 소프트웨어에 엔비디아가 투자를 해서 결국은 이게 그 쿠다라는 게 이 업계에서 표준이 돼 버렸다고 하거든요. 그럼 쿠다, 네트워킹, 그리고 GPU 이 세 가지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윤 폭도 아주 커질 수밖에 없고 세 개를 다 가진 회사가 없기 때문에 2027년도까지 연간 4천억 달러 무슨 이윤이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쟁업체 무슨 뭐 오픈 AI의 뭐 CEO 샘 알트만이라든가 아마존, 알파벳 다 이제 뭐 데이터 센터용 AI 칩을 생산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조금 떼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엔비디아는 가만히 있을까요? 엔비디아도 가만히 있지 않겠잖아요. 더 나은 이제 뭔가를 개발을 할 테고 엔비디아가 최고의 칩과 네트워킹 키드와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AI 업계를 장악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후발 주자들이 이 세 가지를 다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엔비디아가요 30년도 더 전에 생겨서 엔비디아처럼 CEO가 변하지 않고 이 사람이 30년 이상을 계속 CEO로 젠슨 황이 해오고 있는데 뭐 실리콘밸리 어디서요? 어디라고 하던가요? 저기 데니스에서 밥 먹다가 젊었을 때 지금 61세인데 젊었을 때 밥 먹다가 이걸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잖아요. 그 뒤에 계속 한 사람이 CEO인 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방향을 아주 철미하게 해왔기 때문에 반도체 거대 기업을 대처하려는 어떤 경쟁업체가 세 가지 영역에서 모두 이겨야지 되는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주문이 될 것이다. 한동안 엔비디아는 갈 것이다 하는 얘기. 실력이 모든 면에서 대체 불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헌터 바이든이 이제 비공개 청문회에 나갔습니다. 전에는 공개가 아니면 안 나가겠다 했다가 이게 이제 비디오는 공개하지 않고 무슨 뭐 트랜스크립은 청문회가 끝나면 즉각 공개한다. 서로 이제 조건이 맞아서 나갔는데 이 청문회는 아버지를 탄핵시키기 위해서 아들이 중국과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할 때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이익을 아버지도 공유를 했는가 하는 것 뭐 이런 건데 이 헌터 바이든은 나는 나의 사업에 아버지를 개입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에는 국내외 투자나 거래에 있어서 또 뭐 이사회를 구성한다던가 또 내가 그림을 그릴 때도 그런 일 없었습니다. 절대로. 공화당이 아버지에 대한 근거 없고 마가 동기에 의한 음모를 증명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뭐 이런 비난도 했고요. 1년 넘게 여러분의 위원회는 사법위원회, 감시위원회, 청문회였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당파적인 정치적 축으로 저를 추적했는데 그래서 빈정거림, 왜곡, 선정주의로 또 눈앞에 보이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는 무시했습니다. 은행 기록이나 재무제표나 편지, 증언에 그런 사실은 따르지 않고 원하는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공화당 핵심 주장의 핵심인 정보를 제공한 FBI 연방정보원이 기소된 뭐 그 내용이요. 알렉산더 스미리노프 뭐 자신의 주장을 날조했다고 얘기를 했고 수사받는 동안에 그리고 러시아 정보관들이 줬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런 것은 전혀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아버지에 대한 근거 없고 이 마가의 음모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음모가 없었기 때문에 증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공화당이 증거가 있으면 탄핵을 했겠죠. 근데 아직까지 증거는 없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미국의 상당 지역의 겨울 폭염이에요. 텍사스 댈러스가 100도라고 하는데 그 밖에도 뭐 93도인 적도 있고 100도인 적도 있고 오클라호마가 88도, 세인트루이스 80도, 뭐 여름이에요. 뭐 아무튼 이런 날짜로 계속 되니까 달라스의 펜텍스 사이트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핵을 조립하고 뭐 해체하고 하는, 요즘은 해체만 하죠. 새로 조립은 안 하고. 여기에 그 북쪽에서 산불이 일어나서 어젯밤에는 공장 문 닫았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공장 문을 열었거든요. 이 정도로, 아니 겨울에 무슨 폭염이라나요? 강혜신이었습니다.